이번 시간에는 그간 나온 인벤티지 랩의 뉴스에 관해서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벤티지 랩 말고 이쪽 장기 주사 제형하고 바이오플루이딕스 관련해서 나온 뉴스들을 좀 정리를 할게요. 최근에 바이오 주식에 대한 좀 투자 심리가 많이 안 좋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그거죠. 뭐냐면 삼천당 제약 논란 때문에 바이오주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는 게 하나가 있죠. 그리고 비만 쪽에서도 또 인제 노보 노디스크와 계약을 할 거라고 장담을 했던 G2G 바이오의 영향도 있었고 이래저래 많이 신뢰도가 좀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이게 좀 빨리 좀 바로잡혔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인제 반도체와 그 ETF가 선호하는 주식들로 이제 주식들의 매기가 몰리다 보니까 바이오주 자금들이 다 글로 지금 가는 모양새예요. 근데 뭐 달도 참은 기운다고 언제까지 반도체만 계속 가겠습니까? 그래서 인제 계속 옥석 가리기를 진행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지금 시가총액 이 정도면 낙폭이 과다하기도 하고 지금 뭘 해내는 아마 공동 개발이나 계약이 나올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언제가 터닝 포인트가 될지는 뭐 알 수 없습니다. 그죠? 주식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 자, 이럴 때는 뭐 펀더멘탈 보면서 인제 버텨야 되겠죠. 자, 최근에 경우용 특허가 등록이 됐습니다. 이거 상당히 좀 오래 걸린 측면이 있는데 일단 우선 심사 대상이라서 발표 당시보다는 오래 걸리긴 했지만 투자자들의 체감상 그래도 나름 빨리 처리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리포좀이라는 게 상당히 개발이 오래된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 리포좀을 이용해서 어떤 진보성을 증명해내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세마글루타이드를 리포좀으로 만드는 그 원천 특허는 이미 중국 쪽에서 갖고 있었죠. 2000년대 지금은 소멸된 특허인데 특허료를 납부하지 않아서 그 특허부터 리포좀의 뭐 크기나 이런 거에서 상당히 보정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지금 이제 이 경우용 특허 등록은 원래 이게 펩타이드가 소장에서 흡수되기가 힘듭니다. 예. 그래서 인제 리베서스 같은 그 약물은 위장해서 이제 소화시키도록 SNAC를 쓰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인제 그럼 이 기술 극복을 했느냐라고 하면 펩타이드를 리포좀을 이용해서 쪼갰는데 나노플루이딕스로 균일하게 쪼갠 기술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떤 그 특허의 진보성을 인정받은 거예요. 이 첨가항을 보시면 70 나노미터부터 100 까지 아주 그 나노미터의 크기를 리포좀의 크기를 상당히 타이트하게 조여 놨습니다. 이게 나노 단위 입자예요. 대부분 이제 리포좀 같은 경우에는 자가 조립 방식을 쓰는데 뭐 용매랑 섞어서 어떤 그 물리적인 힘을 가하면 알아서 인제 리포좀 알갱이가 형성되는 이 자가 조립 방식을 씁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 알갱이의 편차가 뭐 수 나노미터부터 수천 나노미터까지 상당히 광범위하게 있는 거를 나노플루이딕스로 균일하게 어 알갱이를 생산했다. 그래서 봉입 효율도 80% 이상, 80% 이상에서 95% 까지 나온 걸로 특허 논문에는 데이터가 이제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분산 지수가 0에 가까울수록 알갱이의 크기가 균일하다는 뜻인데 0.3 이하입니다. 이하. 0.3 이하의 알갱이 크기의 리포좀은 다 특허로 지금 걸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다른 회사들이 만일에 이 리포좀 제형을 이용해서 이런 되게 정밀한 리포좀으로 이용해서 어떤 비만 치료제를 만들 경우에는 이 개념 특허에 다 인제 모조리 걸릴 겁니다. 리포좀으로 더 이상 이렇게 만들 수가 없는 최종판이 인벤티지 랩의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무슨 삼천당 제약 주주가 무슨 갑자기 인벤티지 랩 경구용 특허 나왔다고 말이 많은데 예전에 이 삼천당 제약이 2019 년도에 이런 리포좀 방식으로 특허를 출원했다가 거절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2019년도에 자가조립 리포점 형태로 이 당뇨병 치료제를 만들려고 시도했다가 진보성 부족으로 특허 거절한 데이터가 있어요. 그 뒤로 아마 대만에 넘어가서 무슨 대만에서랑 마이셀 방식으로 위장해서 하는, 그 마이셀 방식도 비슷한 리포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그 비슷한 상황이에요. 단 마이셀 방식이라도 이런 나노플루이딕스만큼의 이런 입자의 균일도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 아무튼 뭐 삼천당은 삼천당이 이야기가 있으니까 여기서 굳이 논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슨 그 비글견의 복용 상태 가지고 뭐 설왕설래하는데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이런 리포좀 같은 경우 지금 건강기능식품에 많이 쓰지 않아요. 뭐 리포좀 비타민 C도 있고 흡수율이 높았다는 이 리포좀 제형은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의약품에서 쓰이지 못했다는 게 왜냐면 흡수율 편차 때문이겠죠. 여기에 주된 원인은 처음에 말씀드린 이 자가조립 방식 리포좀이기 때문에 입자의 크기의 균일도가 너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입자는 일찍 녹아버리고 어떤 입자는 남아서 방출하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까지는 적용할 수 있지만 의약품까지는 넘어오지 못했던 게 이 입자 크기가 주로 원인이었어요. 리포점 방식을 쓰게 되면 여기엔 당연히 산도 조절제가 들어갑니다. 왜냐면 위장하고 이제 소장이 음식이 머무는 시간이 더 길죠. 그렇기 때문에 위액이나 이제 이런 소화액이 같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산도 조절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아무튼 이런 개념 특허를 인정받아서 이제 제형을 확보해서 특허를 가져왔다는 거는 상당히 큰 의미를 지니죠. 그리고 현재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마글루타드 1개월 제형을 도입해서 빨리 장기 제형으로 가는 것보다는 지금 경구용 특허에 관련된 회사를 막 라이센스 아웃해서 독점 계약 만들 지금 정신이 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보시면 이 세마글루타이드에서 이제 인벤티지랩, 펩트론, 또 G2G 바이오, 그리고 뭐 대웅제약도 참여한다 그러고 동국제약까지 이런 장기 까무루스부터 어센디스 파마 여러 장기 제형 주사들은 지금 다 참전하려고 지금 준비를 해 놓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마글루타이드가 단일작용제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단일작용제와 이중작용제가 붙었을 때 당연히 지금 또 터제파타이드 일주일짜리의 시장 거의 뺏기우는 판국에 일주일짜리를 장기 제형으로 전환해서 굳이 어떤 이익이 있느냐를 많이 따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센디스 파마도 임상에 지금 진입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인벤티지랩 경구용은 또 빅팜들의 또 하나의 좋은 옵션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예전에 언론에서 공표되듯이 흡수율이 24%라고 하는 거는 이 동물 실험 중에 제일 잘 나온 데이터를 발표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건 인정해야죠. 왜냐면 소장에서 흡수되는 기전이 소장도 그렇고 위장도 경구용 제제는 흡수도가 이렇게 균일하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일정하게. 그래서 늘 편차가 존재합니다. 리베서스 같은 것도 최대 1% 흡수율이라고 하지만 0.2부터 최대 1%까지일 겁니다. 이 1%라는 흡수율 이 범위도 계속 들쭉날쭉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복 시간 지켜야 되고 물은 소량 먹어야 되고 이런 복약 조건이 있잖아요. 다 이게 임상 실험 때 측정했던 그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복약 조건을 까다롭게 걸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한다면 어차피 지금 인벤티지랩 같은 경구용 같은 것도 지금 뭐 세마글루타이드가 원래 일주일 제형이니까 이거를 리포조마에서 일주일 가능한 혈중 농도 데이터를 만들었지만 결론은 이거는 인체 대상으로 가면 하루 한 번 먹는 제형으로 할 가능성이 많이 많죠. 예.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것보단 하루에 한 번 먹는 것이 데이터나 흡수율에 다루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일주일 세마글루타이드의 물성을 유지했다는 것은 이 리포점 제형의 우수성을 나타낸 어떤 퍼포먼스적인 특성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D&D 파마텍 같은 경우도 경구용 치료제를
뭐 방감기를 4-5 일이다라고 발표는 했지만 지금 하루 한 번 먹는 제형으로 실험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엄청나게 좋은 특허를 갖고 왔다는 거. 예. 그래서 대웅제약, 티움바이오와 세마그루타이드 국내 임상 진입 시도한다고 뉴스 나왔죠. 동국제약도 장기지속형 세마그루타이드 참전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세마그루타이드 자체가 이제 특허가 만료되다 보니까 대부분의 제약사들이 여기 참전하는 거예요. 별 의미는 없습니다. 티움바이오 같은 경우는 폴리머 방식인데 초반 방출이 있지만 약간 리니어하게 유지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요게 약간 그 카무루스와의 데이트와 좀 비슷한데 이런 경우는 아마 카무루스처럼 월 1회 맞더라도 용량이 극히 적은 것부터 출발할 가능성이 높죠. 그런 식으로 용량 세팅을 해서 나중에 항정 상태로 이르는 그 데이터는 비슷하게 맞추려고 노력할 겁니다. 어차피 계량 신약이니까요. 예. 동국제약도 뭐 루프롤린 3개월 제형까지 지금 나온 회사라 이쪽에도 좀 능력 있는 회사긴 하죠. 근데 만일에 이걸 빅팜이 이 세마그루타이드를 가져간다고 표현했을 때는 각사의 데이터 중에 제일 그 나은 걸 가져가야 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에서는 인벤티지랩의 데이터가 제일 우수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른 회사가 다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져간다면 더 나은 걸 가져간다는 의미죠. 자, 최근에 이 베링거 임상 결과 탑라인을 발표했습니다. 2상과 3상 프로토콜의 차이는 뭐냐면 그 복약 그 고용량으로 에스컬레이션 하는 그 기간이 3상에서 늘어났어요. 왜냐면 임상 2상에서 임상 중단율이 상당히 높게 나기 때문에 그래서 복약 시기를 조절했습니다. 근데 최종의 체중 감소율은 대략 평균 17%로 나왔는데 지금 업계 평균이 20%잖아요. 근데 이거 터제파타이드가 좀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메시는 잘 나왔느냐라고 하면 이게 메시 감소율도 50% 중반대가 나왔는데 이게 터제파타이드 고용량 임상 2상 결과랑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6월에 발표될 부작용 데이터 이제 세부 데이터 나오잖아요. 6월 달에. 그럼 여기서 임상 중단율이나 부작용률이 터제보다 상회하는 데이터가 나와 버리면 얘는 주의례로 나오면 다 마운자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제형 전환을 하려고 반드시 노력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터제보다 많이 나올 경우 특히 또 세마글루타이드 비교해서 많이 나올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요게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럼 이 이중작용제 데이터를 보고 삼중작용제는 바로 이게 결정이 되면 삼중작용제는 바로 롱액팅으로 전환해서 실험하는 게 이득이겠죠. 왜냐면 주일에 임상을 하다가 월 1회로 바꿨을 경우에 또 개발 기간이 한 5년 정도 걸립니다. 임상 1상부터 다시 해야 돼. 단회 투여부터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6월에 발표된 이 베링거 인게라임의 데이터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자, 6월 달 비만 학회에서는 3사가 마이크로스피어 3사가 학회에서 데이터를 발표하는데 뭐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일단은 그 인베티지 같은 경우 세마글루타이드 그 비만 모델 유도되는 쥐에서 이제 반복 투여에서 그 용량 증증적인 모습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혈중 농도 그래프 뭐 요 정도 발표를 하는데 여기에 또 다른 데이터가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예전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 301 발표할 적에 거기다 경구제 데이터도 같이 넣었습니다. 아무튼 요건 여기서 어떤 세부 데이터가 더 나올지는 좀 지켜보고 다른 회사들은 뭐 G2G 바이오, 카그리세마나 타이드 뭐 발표한다고 하는데 일단 카그리세마 데이터는 특허 원문에 이미 기재를 해 놨죠. 이제 그걸 보면서 이걸 보면은 어떤 부분을 그 강조해 놨는지 이제 추적하면 알 테니까. 펩트론도 뭐 인체 대상 그 데이터를 내놓는다고 하지만 임상 1상에 들어간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 대상이고 원래 비만 치료제가 건강한 사람보다는 뭐 비만 이쪽에 임상을 했어야 되는데 왜 건강한 사람 그러니까 대동물 데이터나 좀 자세히 내놨으면 딱 비교하기 좋았는데
아무튼 휴먼 서브젝트니까 건강한 사람 대상으로 한 데이터겠죠. 여기서 어떤 약의 효율까지는 안 나오려고 봅니다. 약의 효율, 에피커시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동물 데이터를 내놓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별 의미 둘 필요는 없고, 그럼 이제 만일에 레퍼런스 용량을 정확히 옆에 기재를 해준다면 이제 정말로 각 사의 데이터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정확히 이제 비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개인적으로는 치매 치료제 데이터에서는 약물 방출률이라든지 이런 게 벌써 판가름 났잖아요. G2G 바이오보다 인벤의 제형이 훨씬 월등하다는 걸 인체 대상 임상 1상으로 이미 증명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더 이상의 논쟁 뭐 할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치매 데이터 임상 1상으로 어떤 제형이 더 우수한가는 다 판가름 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왜 그럼 기관이 이걸 왜 또 인벤 안 사고 G2G만 사고 있느냐라고 하면 6월 그 얼마 전에 있었던 기관 IR에서 또 뭐 6월 달 안에 무슨 글로벌 또 빅팜하고 계약이 되네 마네 또 이런 얘기를 또 한 모양이죠. 아시겠죠? 우리는 그 삼천당 제약의 사태를 보듯이 기관의 매수가 얼마나 그 하찮은 것인지 봤잖아요. 기관이 무슨 데이터 보고 하겠습니까? 아무튼 저는 그래서 이 기관 매수나 이런 데에선 별 의미는 두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6월 달에 우리 그 비만 그 학회에서 발표한 데이터는 이런 걸 중요하게 보면 된다. 자, 그리고 그 가장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는 할로자임의 특허 소송 무효 판결이 나왔죠. 할로자임의 그 히알루로니다제 개념 특허가 보호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알테오제한테 좋은 일일까라고 또 생각해 보면 지금 셀트리온도 이 할로자임 제형을 복제해서 시밀러로 내놨단 말이죠. 그리고 휴먼스랩도 좀 등장합니다. 그죠? 그럼 이 히알루로니다제 그 제형 자체가 이 알테오전의 어떤 조성물 특허만 싹 피하면 또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이것도 차세대 고농축으로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머크의 키트루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키트루다 이제 IV가 이제 곧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셀트리온도 지금 그 SC 제형 갖고 있는데 똑같은 걸 만들 수도 있고 고농축으로 갈 수도 있겠죠. 자, 지금 이게 그러니까 장군멍군하는 식으로 상당히 지금 이 시장이 되게 재밌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플루이딕스는 점점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증대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제 키트루다 그 정맥 제형은 셀트리온과 삼성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없죠. 우리나라가 이제 시밀러 계열에서는 광자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졌다. 그리고 역으로 얘기하면 오리지널 약을 갖고 있는 애들은 초기부터 고농축 제형으로 가버릴 수도 있는 거죠. 아시겠죠? 오리지널 약을 개발을 하는 애들은 이 히알루로니다제를 오리지널 약에 접목시키기보다는 이제는 뭘로 가야 되느냐? 그렇죠. 고농축으로 바로 가서 오리지널 약을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온 겁니다. 재밌어져요. 자, 그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이 바이오플루이딕스 같은 경우 현재 경쟁 상대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매일 체크를 하고 있는데 그거 뻔해요. 할로자임 회사 2개 갖고 있죠. 예. 서프바이오하고 2개를 이제 인쇄해서 할로자임이 2개 갖고 있고 그리고 뭐 독일 회사인데 나노몰 우리랑 또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제리스 홀딩스 이런 회사도 있어요. 근데 제리스 홀딩스 같은 경우도 암젠이 가져갔습니다. 거기에 인벤티지 랩이 있는 거예요. 이 고농축 시장이 지금 경쟁자가 몇 명 안 됩니다.
마이크로 스피어 쪽이 장기 지속경 LIA 쪽보다는 상당히 여유가 괜찮은 편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지금 물론 우리는 그 500mm까지 MG까지 이미 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이 실험을 해서 유효성을 입증을 했는데 지금 이 고만고만 회사들이 다 이제 500에 딱 모가지가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바이오플루이딕스, 이 플루이드 그 미세 유체과학의 역학에 이 균일한 스피어를 만들 수 있는 장점이 750까지 구현이 된다면,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대부분의 회사들이 입자 분무 입자 방식입니다. 초음파 분무 방식이든 뭐든. 제리스 홀딩스라는 회사는 초음파 분무 방식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멤브레인 방식으로는 바이오플루이딕스 같은 이런 고농축 제형을 만들 수 없습니다. 멤브레인 필터가 막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만약에 인벤티지랩이 지금 이 500mm에 걸쳐져 있는 이 분무 방식의 회사들을 한 발 앞서는 그 제형 하나만 그 발표를 할 수 있으면은 정말 큰 어떤 그 이 고농축 시장에서 파워를 가지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걸 가능하다고 보는 이유가 앞으로도 오늘 보면은 이 리포종, 이 나노 크기의 리포종까지도 이 특허항의 70 나노미터부터 100 나노미터까지 조여놨던 이 기술을 적용하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레퍼런스 부분이 빨리 나오기 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바이오주의 투심이 안 좋고 다들 이제 바닥권이고 어디가 바닥인지 모를 때 뭐 이러다가 뭐 달도 참을 기우는 법이고, 예, 어둡다가 또 밝아지기 마련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6월 달을 맞이하고 조만간 3분기 안에 베링거의 어떤 제형이 결판 날이라고 생각한다고 이제 회사 관계자가 말했으니까, 그렇게 보면 지금 빅팜 차세대 이제 빅팜 제형에서 빅팜하고 수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는 데는 저는 단연특건대 인벤티지 랩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들 희망을 가지시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